베스트픽 기업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볼 기업은요.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네, 오늘의 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체질이랄까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XAI, 스페이스X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기업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보내주신 증권사 리포트랑 자료들을 저희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좀 풀어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이런 걸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저희의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출발은 역시 숫자죠. 미래에셋 증권의 2025년 4분기 실적, 시장에서는 한 3,89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네, 그 정도였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5,773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거의 50% 가까이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보통 이 정도면 와, 장사 잘했네? 하고 넘어갈 텐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숫자를 그냥 단기 실적이 좋았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매일 조깅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m를 9초에 뛰는 것과 같아요. 와, 단순히 그날 컨디션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바뀐 거죠. 미래에셋 증권의 수익 구조가 지금 딱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수익 구조의 변화. 그 자료에 나오는 수수료 수익에서 자본이익으로의 전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수료 수익은 고객들이 주식 사고 팔면 꾸준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그렇죠. 안정적이죠. 근데 자본이익이라는 건 회사가 직접 투자해서 대박 나면 크게 벌지만 반대로 쪽박 차면 손실도 엄청날 수 있는 변동성이 훨씬 큰 거 아닌가요? 네네. 이건 안정성을 포기하고 리스크를 더 크게 가져가는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게 맞죠. 하지만 이건 미래에셋 증권이 증권사라는 낡은 옷을 벗고 이제 진짜 투자 전문 그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장통 같은 겁니다. 성장통이요? 네, 체질 개선의 증거인 거죠. 이제 단순히 중개 수수료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ROE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요. ROE, 3자료에서도 계속 강조되던데 내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보는 성적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근데 미래에셋 증권의 ROE 전망치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2023년에 3.1%였던 ROE가 2025년에는 12.4%로 뜰 걸로 예측돼요. 3.1에서 12.4요? 거의 4배네요? 그렇죠. 이건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장사하던 구멍가게가 갑자기 실리콘밸리 성장주처럼 돈을 버는 체질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와, 구멍가게가 실리콘밸리 성장주로. 네. 이건 단순히 이익이 몇 % 늘어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를 평가하는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더 번다 이게 아니라 돈 버는 방식의 클래스가 달라진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클래스를 바꾸는 핵심 동력은 역시 일론 머스크인가요? 자료 보니까 XAI에 약 4천억, 스페이스X에 약 2,300억을 투자했다고 나오는데 네, 바로 그게 새로운 성장 엔진인 거죠. 이게 바로 그 엔진이겠군요. 네, 전통적인 금융사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아직 비상장이라는 점이에요. 맞다.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 가치의 성장이 시간차를 두고 고스란히 미래에셋증권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아, 단순히 주식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혁신의 과실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일 뿐이고 네, 빙산의 일각이죠. 물 밑에는 장부에 아직 담기지 않은 4,200억 원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이게 바로 그 평가이익 버퍼라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평가 이익 버퍼.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만큼 가치가 올랐다고 보는데 회계장부에는 아직 보수적으로 좀 낮게 기록해둔 숨겨진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겨진 이익. 네, 일종의 비상금 주머니 같은 거죠. 비상금 주머니요? 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갑자기 손실 터지며 막 자기 살갗과 내야 할 때 그렇죠. 미래에셋은 그냥 서랍에서 두둑한 보너스 봉투 꺼내서 메꿀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금을 넘어서 미래에셋의 경영 전략이 얼마나 선제적이고 영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시장에 좋을 땐 굳이 이걸 실현 안 하고 묵혀두면서 잠재력을 키우고요. 아, 반대로 시장이 어려워져서 다른 데서 손실이 나면 그때 이 버퍼를 이익으로 실현시켜서 실적 충격을 흡수하는 뭐랄까 금융 쇼크 업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쇼크 업서버. 자동차에 있는 그거요? 네. 다른 증권사들이 시장 변동에 막 휘청일 때 미래에셋은 이 버퍼 덕분에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든든한 방어막이네요. 이렇게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는 동시에 원래 하던 본업 경쟁력은 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국내외 주식 거래 대금이 늘면서 시장 점유율 1위 국권이 지키고 있고 대체거래소 ATS라고 하죠. 이게 본격화되면 위탁 매매 수수료만으로 1조 원 시대를 열 거라는 전망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해외 주식 부문 성장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1년 만에 57%나 급증했어요. 57%요? 네. 이건 그냥 해외 투자 붕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미래에셋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로 플로우 트레이딩 기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플로우 트레이딩. 아, 그거 잔료에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시죠?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보통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익을 낸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하. 마법은 아니고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경마장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에 돈을 거는 게 아니라 경마장 입장료를 받는 몇 표소가 되는 전략입니다. 아, 매표소요. 네. 어떤 말이 이기든 지든 경마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만 몰려들면 몇 표소는 꾸준히 돈을 벌잖아요. 와, 비유가 정말 이제 확 이해가 되네요. 플로우 트레이딩이 그거랑 비슷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그 거대한 주문의 흐름, 즉 플로우 자체를 수익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 흐름 자체를요. 네, 그 흐름 속에서 생기는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나 변동성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포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선진국형 기법입니다. 와, 시장의 승패와 상관없이 판만 커지면 돈을 버는 구조군요.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역량 말고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 바로 연금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도 미래에셋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은퇴 자금은 무조건 은행 예금이었는데 이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와 운용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저금일 시대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변화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이 거대한 트렌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고객 자산이 무려 602조 원에 달하고요. 602조 원이요? 특히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DC형 시장에서는 신규 유입 자금의 19.1%를 흡수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연금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 수십 년간 잘 안 빠져나갑니다. 이 록인 효과가 아주 커요. 그렇죠. 묶이는 돈이니까. 이건 미래에셋에게 앞으로 수십 년간 마르지 않을 안정적인 수익의 샘물을 확보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 시장은 그렇다 치고 해외 사업 성과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2030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봤던 해외 법인 세전이익 5천억 원을 목표를 네, 무려 5년이나 앞당겨서 2025년에 달성할 것 같다고요. 그러게요.
여기서 미래에셋의 아주 영리한 이원화 전략을 좀 봐야 합니다. 이원화 전략이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요, 현지 대형사들이랑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 트레이딩이나 자기자본 투자, PI 같은 고도의 시스템 트레이딩에 집중해서 수익의 64%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승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기술로 승부한다. 그럼 이머징 시장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위탁매매, 즉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서비스에 집중하는 현지화 전략을 씁니다. 아, 거기서는 또 그렇게. 네. 각 시장의 발전 단계나 특성에 맞춰서 전혀 다른 맞춤형 전략을 쓰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각기 다른 종류의 덫을 놓는다고 할까요? 와, 되게 유연하네요. 이런 유연한 접근법이 조기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얘기했네요. 근데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미래에셋 3.0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기존 금융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래에셋 3.0의 핵심은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완전한 융합이에요. 미래에셋 증권이 그리는 큰 그림은 바로 글로벌 원 플랫폼인데요. 글로벌 원 플랫폼. 그 중심에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 한쪽 날개에는 계열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다른 쪽 날개에는 미래 먹거리가 될 토큰 증권 STO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모든 걸 고객 손안에서 연결하는 디지털 월렛까지 이런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코빗을 직접 보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금융사들처럼 그냥 필요할 때 외부 거래소랑 제휴해주면 안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금융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미래에셋만의 해자, 즉 성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해자요?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요,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과 가상자산의 혁신성을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결합하느냐가 승표를 가를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이제 막 외부 파트너 찾아서 계약 조건 협상하고 시스템 연결하려고 할 때 미래에셋은 이미 내부 계열사인 코빗과 한 몸처럼 움직였겠죠. 그쵸. 훨씬 빠르겠네요. 네, 완벽하게 통합된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시장 판도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아, 속도와 통합의 경쟁력, 독보적인 위치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그 플랫폼에서 거래될 핵심 상품이 바로 STO, 토큰 증권이랑 RWA, 실물 연계 자산이겠네요. 이 개념들을 주식 투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죠? 네, 당연히 부족하죠. STO는 그 빌딩의 소유권을 피자 조각처럼 수백만, 수천만 개로 잘게 쪼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돈 10,000원으로도 그 빌딩의 한 조각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와, 미술품, 음악 저작권, 다이아몬드,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그렇게 주식처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RWA는 바로 이런 현실 세계의 자산, 리얼 월드 에셋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이 토큰이 되는 세상.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여기서 미국의 유명한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랑 비교하면 미래에셋의 강점이 더 명확해져요. 로빈후드요? 네. 로빈후드는 투자자들이 새롭게 거래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 즉 시장을 제공합니다. 근데 미래에셋은 달라요. 훌륭한 플랫폼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거래될 강남빌딩이나 스페이스X 지분 같은 매력적인 우량 자산, 즉 콘텐츠랑 아, 콘텐츠까지?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안전하게 뒷받침할 인프라, 즉 코빗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콘텐츠, 인프라 이걸 다 가진 거군요. 그렇죠. 수직 계열화된 공룡이 탄생하는 셈이죠. 이건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청사진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 벌이다가 혹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까? 특히 최근에 문제됐던 해외 성업용 부동산 리스크 같은 것들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우려이고 아주 공강한 의문입니다. 투자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
중요한 건 리스크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료에 나온 저울 이미지가 그 해답을 보여주죠. 저울 이미지요? 네. 미래에셋은 한쪽 저울 접시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잠재 손실 약 4천억 원을 이미 장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버렸습니다. 아플 때 매를 먼저 맞는 거죠. 아, 미리 털어냈군요. 네. 이걸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미리 털어낸 겁니다.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털어냈다. 그럼 반대쪽 저울 접시에는 주주들을 안심시킬 만한 무언가를 올려놨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반대쪽 접시에는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그 XAI 투자에서 발생한 막대한 평가이익을 올려놨습니다. XAI? 네. 부동산 손실은 XAI 이익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자사주 1억 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겠다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올려놨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면 주주들한테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리스크는 미리 관리하고 주주 가치는 확실하게 높이겠다. 이 균형 잡힌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는 질적 도약입니다. ROE 12.4% 달성을 목표로 단순히 수수료에 의존하던 증권사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려서 돈을 버는 투자 전문 그룹으로 완벽하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 네, 체질 개선이 핵심이죠. 둘째는 혁신 자산의 힘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 같은 미래를 바꾸는 기업들이 강력한 이익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에 아직 장부에 잡히지 않은 4,200억 원의 평가이익 버퍼라는 든든한 비상금 주머니가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성장과 안정을 모두 잡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디지털 금융 선점입니다. 국내 유일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열사인 코빗과 STO 시장을 통해서 미래 금융의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네. 이걸 통해서 미래에셋증권이라는 기업의 가치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 즉 리레이팅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이 모든 변화의 지향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을 넓히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혁신 기업의 가치를 가장 먼저 포트포리오에 담다.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부터 미술품까지 세상의 모든 자산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토큰의 시대가 정말 온다면 투자라는 행위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분석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고요. 투자를 위한 단순 참고용 정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내리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스트픽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